자, 함께 하실 분은요. 썬투자 송범선 실장,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함께 할 첫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2024년 올해 증시는 이대로 마무리가 될까요? 진짜 올해도 카운트를 해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빅이벤트는 넘겼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매파 파월 의장의 영향 일단 언제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실장님. 네, 매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이번에 한 주가 그래도 좀 완화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또 내려앉았습니다. 이 미국발 하락, 국내 증시 하락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국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우리나라만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 및 뭐 외국인의 매도 이런 점들로 또 고환율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매도세가 나오고 하락을 했는데 이번 오늘 같은 경우보다 사실 어제의 경우가 우리가 이제 미국의 여파를 가장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파월 의장이 이 매파적 발언이 가장 크죠. 파월이 어쨌든 이번에는 25bp 인하를 했습니다. FOMC에서. 근데 이제 이번에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인데요. 내년에 이런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가 이제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내년 금리 인하 폭이 50bp에 그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이 담긴 점도표에서 부정적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50bp라면 25bp를 2번 정도 인하를 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원래 이제 우리가 좀 기대했었던 뭐 4번이라던가 이런 정도로 금리 인하하는 것들은 절반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또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전망이 좀 다소 높아짐에 따라서 금리 인하 이런 전망 중간값도 좀 낮아졌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뭐 CPI라던가 아니면 PPI 이런 것들 봐야 되겠죠.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근데 PPI 같은 경우가 예상치보다 좀 높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부정적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좀 2025년에 또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매파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걱정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인하 폭이 줄어들었다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지만 어제 오후장에서 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엔화 약세가 원화 약세까지 연동이 됐어요. 강달러 지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1,450원 선이 이제 좀 디폴트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외국인인데 당분간 좀 들어오기 어려울까요, 팀장님?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애초에 1,300원일 때도 안 들어왔던 외국인이 1,400원일 때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네. 다소 부담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환율단을 보게 되었을 때 1,450원 라인대를 좀 버텨주는 모습들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를 지금 뭐 시장 참여자들은 더 크게 넓혀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국내 쪽에서의 성장 둔화라든지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들, 거기다가 더해서 대외적인 요소들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진행하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갔던 부분들 아직 트럼프 당선인의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월 20일 전부터 이렇게까지 말이 많은 행정부라면은 지금 트럼프 당선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었을 때 강달러가 고착화가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강달러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고 관세에 대한 우려라든지 다양한 요소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지금 환율단에서 크게 떨어질 만한 요소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나름의 긍정적인 요소는 중국 쪽에서 LPR을 발표했는데 동결했습니다.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 이 요소는 나름의 긍정에 대한 요소들 하지만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요소이다 보니까 중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 외국인이 결국 우리나라 시장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환율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하고 수출이라든지
혹은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당장 드라마틱하게 나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다소 제한적인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이런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수출 데이터가 계속 찍히고 있는데 나름의 긍정에 대한 요소가 나오고 있는 쪽들, 그런데 이들 섹터의 대부분이 주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뭐 조선이라든지 그렇죠. 변압기라든지 네. 이런 쪽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시장 속에서 그나마 대안이 된다면 이쪽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과거 대비했을 때 우리가 상반기 때 정말 좋았던 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와 상황이 좀 다르니까. 대신 방망이는 좀 짧게 잡아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계열을 좀 짧게 잡되 그나마 수출주에서 좀 희망을 얻어보자라는 의견이신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수출주라면 조선, 뭐 지금 일부 음식료, 전력 이렇게 꼽히잖아요. 어떤 쪽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조선이 일단은 뭐 첫 번째로 가장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상 트럼프 당선인의 뭐 구조 요청 이런 것들이 MRO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 이런 점들이 좀 돋보인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밖에도 지금 우리가 이제 워낙에 또 많이 눌려 있었던 지금 올해는 약간 2차 전지가 가장 좀 많이 눌렸었던 한 해였는데요. 작년보다는. 자, 그런 점도 2차 전지가 이제 2025년에 어느 정도 좀 대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튬 가격도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고요. 또 여러 측면들이 2차 전지가 좀 가장 밸류에이션상 오히려 매력도가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바이오 쪽도 최근에 좀 워낙에 좀 많이 눌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하단선에서 있었던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죠. 반도체도 상반기 때는 상당히 좋았어요. 상반기 때는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그런 뭐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지금 10조 원대의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파가 한 1주, 2주 정도밖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지금 5만 원대는 정말 싸다, 저렴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좀 돋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점들이 좀 좌우가 될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당선인 때를 뭐 비롯해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에다가 물건을 많이 못 팔고 전 세계 시장에 이렇게 수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물량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경쟁력이 한국이 좀 중국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은 리스크를 좀 감안해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고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중국에 좀 더 견제를 많이 하잖아요. 생물보안법이라던가 등등.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좀 기회를 마련한다고 한다면은 향후 또 관세를 미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매기는지 이런 것들을 2025년 초에 판단하고 관세를 상대적으로 많이 매기는 그 산업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별로 안 매기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문화산업 이런 것들은 사실 관세가 없죠. 뭐 인터넷이라든가 음악, 컨텐츠. 컨텐츠 이런 것들은 사실 관세가 네.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쪽은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관세가 별로 없는 안 붙는 쪽으로 좀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옵션을 주셨습니다. 바이오나 2차 전지, 밸류에 대한 매력들, 그리고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컨텐츠까지 저희 내년에 고민해 볼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반도체를 언급해 주셨는데 반도체는 연일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 반도체 넘어가 볼게요. 자, 어제 저녁이었죠. 미국에서 SK 하이닉스에게 6,6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세간에서는 직접 보조금 규모가 너무 작아서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들 하셨는데요. 뭐 다른 반도체 기업 대비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정부 대출도 지원을 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조금을 수령받는다면 어떻게 SK 하이닉스 캐파 증설에 대한 이야기 좀 나올 걸로 보세요? 증설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이제 받아야 할 거 받았는데 네.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요? 물론 받는다고 했는데 안 받는다라고 하면 문제는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기로 했던 것을 받았던 부분들, 뭐 인텔이라든지 다른 기업들 역시도 받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하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M7들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차익 매물이 지난 FOMC 쪽에서 이슈가 나온 다음부터 크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거기다가 미국 증시가 오늘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다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 증시 대비했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낙폭에 대한 되돌림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SK하이닉스를 AI 반도체를 볼 것인지 레거시로 볼 것인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짓고 있는 게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아무래도 AI 시대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삼성전자 대비했을 때 상황은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박스권 장세, 특히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뭐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었을 때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다만 최근에선 그 폭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부터 했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8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그 위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뭐 18만 원 이하까지는 계속 매수를 할 수가 있긴 한데 다만 그 목표가에 대한 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지금 5만 원 라인대를 지켜주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가 않으면서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반도체를 보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연속성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엉덩이 딱 붙이고 가만히 있으면 가야 할 친구들도 못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대장주가 아무래도 좀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의 하락에 대한 영향들은 펀드에는 영향이 없고 레거시에 대한 부담도 없고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들 좀 이런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하락하게 되었을 때 저는 더 매수에 대한 기회로 열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장에서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 앞으로 삼성전자도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와도 별로 기대해 볼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삼성전자의 반등의 트리거는 뭐가 될까요, 그럼 실장님? 삼성전자도 보조금을 받을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연내에는 좀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 쪽으로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보조금을 좀 안 좋아하다 보니까 지급을 어떻게 보면 축소하거나 아니면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이 취임일이 2025년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전에 바이든 정부가 빨리 지급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뭐 화면에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가 지금 받은 양이 좀 작아요. 6,60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인텔이라던가 TSMC, 마이크론 등등은 지금 보시면 뭐 11조, 뭐 9조 이렇게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만약에 받게 되면 1월 20일 전에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조 4천억 원 가량이 받을 것으로 9조 2천억 원 가량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어느 정도 예비 거래 각서를 썼어요. 바이든 정부 때와 함께. 그래서 미국에다가 총 450억 달러를 2030년까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삼성전자가 1월 20일 이전에 받을 가능성도 뭐 저는 한 80% 이상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SK하이닉스의 6,600억보다 10배 이상, 그죠. 10배 이상, 뭐 15배 가량 되는 그 정도 돈을 받게 되니까 저는 삼성전자 충분히 큰 돈을 가지고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생산 설비, 캐파 증설 뭐 이런 것들 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속도를 상당히 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삼성전자한테 좀 크게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반등 시그널. 지금 뭐 외국인들 좀 나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그렇긴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주가 움직이면 좋겠네요. 일단 보조금 규모에 있어서 SK하이닉스랑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저희가 대답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 이제 내년에 어떻게 흘러갈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 부분들이 여전히 범용 쪽은 어렵다라는 건데 뭐 딱히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HBM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장에서만 봐도 유리기판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쪽은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쪽으로 좀 옮겨가 봐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뭐 내가 운용 기간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운용 기간이요? 만약에 내가 또 반도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시계를 길게 그린다라고 하시면은 HBM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이고요. 레거시는 아직까지 확인해봐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창신 메모리가 아직까지도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들, 아직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 요소들이긴 한데 창신 쪽에서 만든 DDR5가 확인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쪽에서 중국 쪽에서 만들었던 건 DDR4였는데 5까지 침투하게 된다면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레거시 쪽에서 가격 반등이 나와주기 위해선 수요가 올라와야 하는데 내년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게 첫 번째 온디바이스 AI, 뭐 갤럭시 S25라든지 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윈도우가 좀 변경되면서 스마트폰 좀- PC. 좀 네. 이제 교체에 대한 수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내내 이야기를 했던 게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레거시라든지 AI 칩에 대한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갤럭시 2월에 신제품 출시되었을 때 그때 전작 대비했을 때 30%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그래 사람들이 AI 폰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쪽에서의 큰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레거시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좋아질 거야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온디바이스라든지 또 PC라든지 교체 수요가 있으니까 좋아지지 않을까라기보다는 정말로 수요를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는데 네. 지금 주도 종목군들이 브로드컴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의 시선이 아무래도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으로 이동한 상황들, 브로드컴이 상승하게 되면서 움직였던 뭐 디자인하우스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기는 한데 과연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이 그 안에서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을 것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내가 좀 단기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런 종목군들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그리고 비중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하시면 저는 그래도 SK하이닉스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시계열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제3의 답을 주셨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점검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제 넘어가 보시죠. 자,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들려온 원전의 호재입니다. 자, 한수원이요. 루마니아 원전 설비 사업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건데 규모가 적지 않아 보여요.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거거든요. 자, 이번 계약 건으로 인해서 다이렉트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좀 가장 좀 핫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예전부터 사실 정책 관련주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최근에 계엄령을 포함해서 탄핵 정국이 되면서 원전 관련주와 또 대왕고래 이런 현재 정부가 좀 추진했던 정책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저는 그 두 가지가 좀 맥락이 좀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원전은 사실 정부에서도 추진을 했지만 그 자체적인 기술력이라던가 그 모멘텀, 힘이 있다. 그 회사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체코 이번에 수주한 것이라던가 오늘 말한 것들 이런 루마니아 원전 이런 것들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쪽에다가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있는 종목들이 이제 지원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국내의 원전 정책이 바뀔 수도 있어요. 향후에. 뭐 1년, 2년 뒤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전에 대한 방향이 안 좋게 바뀌더라도 국내 쪽은 이제 별로 안 좋게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기업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런 기업들, 한전기술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해외 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을 저는 여러분들 보일 수 있겠고 이 종목 자체적으로 봐도 좀 상당히 좀 눌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정책적인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눌렸었던 것이고 지금 앞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뭐 빌 게이츠가 이 설립한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에도 이번에 이렇게 네. 기자재를 공급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호재로 판단하고 SMR 소형 원자로잖아요. 이쪽으로 강자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개별 테라파워에 기자재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이런 개별 호재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요, 팀장님, 이것을 이런 여러 가지 오늘 겹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비단 두산 에너빌리티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원전 센티의 어떤 반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훈풍이 다 이어질까요? 뭐 이제 항상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한 기업의 긍정적인 내용이더라도 산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불었습니다. 특히 원전 같은 경우가 또 이제 한 기업만 연결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산업적인 전반적으로 긍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 것은 바닥권에서 잡으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원전주들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낙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누가 매수를 많이 했냐?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내용들, 좋은 타이밍에서 자리 잡았을 때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것은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었을 때 수주에 대한 연속성이 끊기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또 예산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두 문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도 그대로 있고 체코 수주도 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루마니아 역시도 수주를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그 요소들 대다수가 제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뭐 테라파워도 그렇고 지금 미국 쪽에서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지난 상반기와 하반기 초반까지는 굉장히 강했어요. 뭐 SMR이라든지 이제 관련 종목 오클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다만 과거에 강했을 때 움직였던 그 모멘텀이 과연 훼손이 되었는가? 아직 전력 쪽에 대한 내용들 나와주고 있고 원전 쪽에 대한 수요 확대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계속적인 관심에 대한 의견들 다만 미국 증시에서 그동안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만 더 살짝 펌핑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도 또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속도는 느릴 수는 있어도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펀더멘털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눌림이 나왔을 때에 좀 더 관심 있게 볼만하다. 다만 종목을 압축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왔던 것은 그때 워낙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핫하니까 대장주 움직이고 1등주 움직이니까 그럼 그 다음 후속주는 무엇이지 하면서 이거저거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원전 관련 종목군들 이제서야 조금씩
악재가 해소가 되었고 다시 한번 펀더멘털이 부각되는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네. 더 필요한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정적이다 하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하시는 게 좋고 네. 내가 좀 뭐 가벼운 거 좋아하신다 하시면 BHI 그동안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우리 김시은 팀장님은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원전 길게 보되 알짜 종목은 좀 가리자라고 힌트 얻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전 마무리해 보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봅니다. 야, 조선은 정말 끊임없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대담 나눴을 때 수출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매력이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조선이다라는 말씀도 들었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은 한화그룹이 미국의 조선소죠. 필리조선소 인수를 이제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던 바긴 합니다만 조선은 모멘텀 트럼프도 있고 수출주도 있고 또 오늘처럼 인수 소식도 있고 뭐 여러모로 많네요. 자, 당분간 조선주 상승은 지속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앞서서는 긍정적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조선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지금 한화가 지금 미국에 이렇게 조선소를 이렇게 인수한다는 거는 이 보니까 MRO 사업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더라고요. 자, 그래서 MRO가 유지 정부 보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지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강세 이어질 것이다. 그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MRO를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뭐 전화를 걸어서 우리나라에다가 이런 요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 MRO가 그래서 그거를 좀 잘하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오늘 TK케미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네. 좀 상한가를 가면서 좀 강세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점들 여러 가지 뭐 화학이나 조선 이런 중후장대형 산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근데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거네요. SM그룹의 네. 회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좀 이렇게 참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 초청을 받았다 이런 것들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 TK케미칼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SM그룹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본 게 이제 여기 지금 친분 트럼프와 인맥 어떻게 보면 인맥으로 엮여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트럼프 친분. 최근에 이제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도 트럼프 장남과 친하다고 합니다. 장남과 친하다고 해서 트럼프 주니어와 끈끈한 네. 관계를 맺고 있어서 네, 이런 트럼프와 만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지금 신세계 INC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좀 강세거든요. 네. 그래서 신세계나 이마트, 신세계 이쪽이 좀 다시 한번 좀 트럼프 인맥 관련주로 정치 테마도 약간 미국으로 옮겨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네. 좀 잘 보여지지 않을까. 신세계 INC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조선주 고점에 대한 부담이 어쩌면 해운주로 옮겨가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인맥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얽혔다라는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시은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진짜요? 적극 동의하는 부분들이고요. 옮겨 붙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신세계 INC가 올라가는 부분들처럼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쪽에 대해서만 트레이딩처럼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운 쪽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SCFI 지수 조금씩 반등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물류 쪽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까지 나와주지는 않아요. 결국 중국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경기 회복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은 상황들 지금 이런 내용들 자체는 일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해운 쪽이 강하게 움직이려면은 항상 대장 역할 많이 했던 게 흥하해운이라는 기업입니다. 흥하해운이라는 기업인데 지금 좀 올라왔다가 윗꼬리 좀 달고 1%대 움직임. 네. 결국 사람들도 이거는 뭐 이제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인맥주 혹은 이제 이슈에 의한 데이 트레이딩 이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조선이고 해운주는 좀 일시적이다. 다만 흥하해운을 인덱스격으로 보면서 해운주는 투자 전략 삼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 힌트 많이 얻어봤고요. 자, 현재 시각 한 10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고 오시죠.